아줌마, 애들 옷에서 우리 강아지 오줌 닦는 걸레 냄새가 나네? 반지하 사는 거 티내는 거야? 하고 혼자 깔깔 웃던 어느 부잣집 사모님의 악마 같은 얼굴이 비를 퍼붓는 장마가 되면 이따금 떠오릅니다. 20년 전 그날은 비가 유난히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바쁜 엄마를 대신해 남동생을 케어하며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고 곧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꿈이 많은 소년이었죠. 저도 공부를 꽤 잘했지만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똘똘하더니 전문기관 IQ 검사에서 상위 1%라는 결과를 얻은 인재였습니다. 제 동생은 타고난 지능 때문인지 지적 호기심이 많아 초등학교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이미 섭렵한 상태였고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특별 허가를 받아 교내 도서관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가끔 교무실에 들어와 저희 수학 선생님한테도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했고요. 아마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남동생이 특수한 인재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날도 제 동생이 학교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며 본관 3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과학 서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남동생 생각에 급하게 구역 청소를 마치고 도서관에 달려가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우산 빌릴 데가 여력치 않아 남동생이랑 그냥 뛰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남동생은 가방에 과학 잡지를 가득 빌려와 넣어놨고 그 책이 젖으면 돈 물어줘야 한다며 울먹울먹 싫다고 하더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학교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중학교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2층짜리 대저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셨습니다. 학교 바로 옆이지만 한 번도 엄마를 그곳에서 뵌 적은 없었습니다.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엄만 특이하게도 일주일 중 딱 하루, 월요일만 제외하고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두가 싫어하는 월요일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일주일에 단 하루 쉴 수 있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고 저도 아침에 엄마가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으며 학교에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엄마에게 전화를 거니 엄마가 조금 고민하시더니 그럼 일하는 집으로 잠깐 와서 우산만 받아가라고 하시더군요. 학교 경비 아저씨에게 비닐을 하나 얻어서 남동생 가방을 단단히 싸고 빗속을 뛰어가 엄마가 일하는 대저택으로 갔습니다. 배를 누르니 엄마가 급하게 나오시군 우산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이 우산 쓰고 어서 가. 엄마 바빠서 바로 들어가 봐야 돼. 엄마, 나 목마른데 물 좀 먹고 가면 안 돼? 급식이 너무 짰는데 계속 물을 못 먹었어. 야, 그럼 아까 말했어야지. 학교에서 먹고 오게. 아까는 책 읽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만. 남동생의 목마르다는 소리에 엄마는 또 한 번 고민하시더니 그럼 잠깐 기다리라며 물을 떠오셨습니다. 쫄딱 젖은 저희이지만 엄마는 절대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비 맞은 생쥐가 되어 대문에서 비를 피하며 집안을 살짝 들여다보는데 어찌나 으리으리하던지 대리석 바닥을 저는 처음 보았어요. 베이지색 마블링이 번쩍번쩍 광이 나는 그 바닥에 비친 샹들리에 조명이 정말 눈부셨고 집안은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으리으리하더군요. 한쪽엔 나홀로 집에 영화에서나 보던 벽난로도 있었고요. 엄마는 그렇게 급하게 물을 한 잔 떠와 남동생에게 먹이시군 어서 집에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때 2층에서 어떤 여자가 고급스러운 강아지를 안고 내려오더군요. 엄마가 그 여자 인기척 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시며 죄송하다며 사과하시길래 저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얼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천천히 내려오더니 엄마와 저희를 째려보시더군요. 정말 매섭도록 무서운 그 정색에 남동생은 제 손을 그저 꼭 잡고 서 있었고 당황해하는 엄마를 대신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너무 목마르다길래 여기 대문에서 물만 먹고 바로 가려고 했어요. 엄마도 빨리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하며 제가 나갈 채비를 하자 그 여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니 킁킁 냄새를 맡더군요. 그 모습에 엄마가 기겁을 하며 저희를 서둘러 밖으로 내보내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만 들릴 듯이 귓속말로 말씀하시며 등을 미셨습니다. 미안해 은경아. 엄마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동생 잘 챙기고 들어가. 그렇게 저희는 내쫓기다시피 밖으로 나왔고 등 뒤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막내애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그래서 지금 그 귀한 크리스탈 컵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 컵이 그러라고 있는 줄 알아요? 더럽게! 하며 유리컵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급히 동생 눈을 가리고 품에 안은 채 대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줌마, 애들 옷에서 우리 강아지 오줌 닦는 걸레 냄새가 나네. 반지하 사는 거 티내는 거야? 하며 혼자 재밌다는 듯이 깔깔 웃더군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느꼈어요. 저는 사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고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며 그 집에서 뛰쳐나오시길 바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엿보고 있는 걸 눈치채셨는지 저희한테 빨리 가라고 소리치시더니 그 여자에게 말씀이 너무 심하시다고 뭐라 항의하시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비를 막는다는 핑계로 귀까지 막아버리며 남동생과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사실 버스로 10정거장 정도 타서 집에 가야 하는데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약속한 듯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그대로 동생과 집까지 퍼붓는 비를 그대로 맞은 채 뛰어갔습니다. 저도 동생도 내리는 비를 핑계로 길거리에서 마음껏 울었고 그렇게 30분 정도 동생과 손잡고 집에 뛰어온 그날은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동생은 저녁 먹을 때마다 틀어놓은 TV에는 고개도 안 돌리고 혼자 신나서 지가 아는 수학자 이야기나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를 저에게 하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더군요. 저도 너무나 착잡한 마음으로 동생과 저녁을 먹고 공부하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저녁 8시 반 정도 되면 집에 오시는데 그날은 9시가 다 돼서야 오시더군요. 너무나도 수척하신 얼굴로 저희를 보며 애써 웃으셨지만 저와 남동생은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아빠가 없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이 5살 될 무렵 집을 나가셨어요.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빠가 돈 사고를 쳐서 빚을 잔뜩 엄마에게 넘긴 채 잠적했고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쯤 아빠가 이혼하겠다며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새 살림을 차리셨다며 미안한데 이혼해달라고 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울부짖으며 마구 때리셨어요. 그저 이 난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이 건조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밀침 당하던 아빠 얼굴이 생각납니다. 저희에게도 어떤 눈길도 안 주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결국 이혼을 하셨고 집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위자료 같은 거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엄마 앞으로 빚은 3천만 원 지우고 전세는 4천만 원짜리였죠.
그때 엄마가 경찰서며 법원이며 여기저기 다니며 엄마 명의로 된 빚을 탕감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법적 보호를 못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여튼 그렇게 혼자 발 동동거리며 먹을 거, 입힐 거 모두 저희에게 양보해가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고 빚과 생활비 때문에 전세금을 빼고 이사하기를 반복하다 결국 12평짜리 반지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반지하이지만 셋이 오붓하고 행복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할 뿐이지 불행하단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내내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적으셨고 그나마 자신 있는 가사 도우미 일을 아빠가 집 나가고 반년쯤 뒤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저희한테 안 좋은 소문이 돌까봐 먼 동네에 가서 하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일을 잘 하신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엄마를 고용하려고 하는 집이 많아졌고 옮기고 옮기다 마침내 제가 다니던 중학교 근처에 2층 대저택에 1년 정도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는 그 집에 취직하고 나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어요. 일하고 집에 오시면 그래도 늘 웃으시곤 했는데 그 집에 다닌 이후부터는 몰라보게 수척해지시고 어느 한 곳을 응시하며 멍하게 계신다든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실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면 다른 일 다니시면 안 되냐 했더니 그 집이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런지 다른 집에 2배로 수당을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별 다른 변수가 없으면 그 집에서 남동생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하면 둘 대학교까지 넉넉히 보낼 수 있다고 지금으로선 그 집 말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희 남매 앞에서 엄마가 받으신 수모는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들어오면 당장 그 집 관두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었죠. 엄마는 집에 오시자마자 빙그레 웃으시며 저희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명랑하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놀랐지? 주인집 아줌마가 낯선 사람을 아주 무서워해. 그래서 그랬던 거래. 원래 자기 마음이랑 다른 말이 막 나오고 그러는 사람이야. 너희한테 많이 미안하대. 저는 엄마의 그 하얀 거짓말을 더는 믿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제 동생은 어려서 그런지 좀 믿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꼬치꼬치 캐묻는 말에도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무시고는 저희에게 못 볼 꼴 보여서 너무나 미안하고 그 집 관둘 테니 엄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저희들한테도 큰 상처라 엄마도 참을 수가 없어서 관두겠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딱 1달만 더 일해주고 다음 사람 구하면 바로 나오기로 하셨대요. 저는 엄마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이내 오열하면서 엄마를 끌어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내가 태어나서 아빠가 떠났고 자기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엄마가 고생하는 거라며 엉엉 울더군요. 저희 셋 모두 서로를 끌어안는데 동생이 한마디 덧붙이는 말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해서 미안해. 급식으로 나온 짜장밥이 너무 짰어. 미안해, 엄마. 저희는 귀엽고 순한 동생 덕분에 그렇게 웃었고 엄마는 그날 있었던 일은 그냥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남의 돈 벌어먹는 게 그럼 쉽겠냐면서 엄마 믿고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날 이후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더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현명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어긋나지 않게 키우려 부단히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한다는 엄마가 통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9시가 다 되도록 전화도 안 받고 안 오시길래 남동생과 저는 걱정이 되어서 문 밖을 서성이다가 결국 택시를 타고 엄마가 일하시는 대저택으로 향했어요. 남동생 손을 잡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대저택 앞에 경찰차가 와 있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달려가니 팔에 붕대를 감고 옷에 핏자국이 묻어있는 엄마가 대문 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울부짖으며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니 엄마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희를 보시더니 이윽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엄마에게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으며 난폭하게 히스테리를 부렸고 엄마가 한 달 안 채우고 그냥 지금 나가겠다고 하자 거칠게 잡아 엄마를 내동댕이 치고 화병을 엄마에게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다며. 그 와중에 그 여자는 집안에서 고고하게 앉아있는 게 창문 밖으로 보였고 경찰들은 그 여자가 판사 와이프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설설 기더군요. 저희가 엄마를 부축해 병원에 먼저 가자고 하려던 찰나 경찰복을 입은 팀장이란 사람이 오더군요. 그리고 엄마랑 얘기하겠다며 저희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한 뒤 10분가량을 엄마에게 열심히 무언가를 설득하더니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에게 오셔선 집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힘없이 웃으며 그 여자 콩밥 먹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잘 몰랐던 저는 우리 엄마 때린 그 여자가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건 엄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기로 엄마는 5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셨어요. 어차피 판사 집안이라 모든 게 저희한테 불리하다고. 그 판사라는 남편이 이미 담당 팀장에게 잘 조율시키라고 말해 두었나 봐요.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도 없고 저쪽에서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엄마만 더 피해볼 거라며 현실적으로 지금 돈 줄 때 합의하는 게 자식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반협박을 한 거죠. 엄마는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합의를 하셨던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집 사모님이 가정부들한테 악명 높기로 지역에서 유명하다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부들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혀를 끌끌 차며 나왔고 반말은 기본이고 기분 안 좋으면 욕설을 하며 가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그 여자는 워낙 안 좋은 인성으로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아 하나밖에 없는 딸도 남편 쪽에 거의 빼앗겨 반별거 상태로 혼자 산다더군요. 그 스트레스를 가정부한테 다 푼다면서. 엄마도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수치스러워 바로 관두려고 하셨지만 엄마가 일을 잘하니 페이를 2배로 쳐주며 붙잡아 두었다더군요. 엄마가 다른 데서 절대 받을 수 없는 금액의 큰 돈이었어요. 엄마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제 동생은 점점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져 학교에서는 기관에 보내서 꾸준히 주도 면밀하게 관리받아야 쭉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뒷받침 해줄 돈이 턱없이 부족하셨던 겁니다. 엄마는 그렇게 몇 년만 눈 딱 감고 참으며 일하기로 결심하셨던 거죠. 엄마도 당하기만 하며 일하진 않았고 할 말은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과 트러블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쉽게 엄마를 자르지 못하셨던 건 엄마의 실력이 너무나도 좋으셨기 때문이었겠죠. 엄마는 일당백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살 맞대며 살고 있는 엄마를 사모님은 너무나 부러워했고 열등의식이 있었다더군요. 그 대저택 사모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하나뿐인 딸과도 떨어져 살게 된 건데 딸을 엄청 그리워하고 아낀다더군요. 월요일에만 딸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월요일 하루 전인 일요일부터 콧노래를 불러가며 딸 만날 시간만을 기다린대요. 그리고 딸과 하루 만나고 헤어진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눈시울을 붉히고 각종 히스테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부렸다더군요. 엄마가 못 볼 꼴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고 흐느껴 우시는데 저는 절대로 엄마가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묵묵히 더러운 꼴 참아가며 일하셨던 저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 보였어요.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저도 진작 엄마 못 간두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울었습니다.
남동생과 저는 엄마의 그 일 이후로 약속이라도 한 듯 더욱 가열차게 공부를 했고, 엄마는 잠시 쉬시다 전보다 월급은 적지만 마트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수능을 보고 서울 상위권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최종 꿈이 대기업 입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염세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장래 희망이었죠. 제가 경제적으로 힘이 세져야 남동생과 엄마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동생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대학까지 졸업해서 빨리 의사 되고 뇌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생명과학자가 꿈이었던 제 동생은 어느새 비교적 현실적으로 장래 희망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가외 알바를 구해 일을 하며 학업을 병행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등록금이라는 큰 부담을 드리게 되니까요. 키가 저보다 2뺨은 커진 듬직한 녀석은 종종 그 여자 길에서 만나면 가만 안 둔다, 어쩐다 하며 분노를 표출하며 이를 갈곤 했죠. 엄마는 지금 모두 행복한데 다 지난 일 들춰 생각하지 말라고 다독이셨고요. 그렇게 모두가 다시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달려왔고, 어느새 남동생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대학의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졸업 예정자일 때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남동생도 대학 병원에서 죽을 둥 살 둥 고생하더니 어느새 교수들의 신임을 받는 능력 있는 펠로우가 되었습니다. 그즈음 형편도 좋아져 엄마 집은 어느새 24평짜리 아파트가 되었고, 엄마는 그곳에서 단정하게 살림 꾸리며 알바처럼 마트에 간간히 나가셨어요. 엄마는 갖고 계신 돈과 저희가 드리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셨습니다. 남동생은 레지던트 때부터 선이 많이 들어왔어요. 실력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다 인물까지 아이돌처럼 본세가 나니 대기업 본부장 딸, 저명한 언론사 조카 손녀, 모 그룹 자회사 딸까지 선제의가 들어온다더군요. 남동생은 바쁘다는 핑계로 모두 거절하다가 직속 선배의 간절한 청으로 나가게 된 선자리에서 만난 어느 판사 딸과 연애를 했습니다. 남동생 여자친구는 정말 열렬하게 남동생을 좋아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원래부터 금수저라더군요. 저희 집은 그에 비해 너무 기우는데 전혀 아랑곳 않고 결혼하고 싶어 한대요. 제 남동생은 아직 나이도 어려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여자친구가 남동생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절절하게 프로포즈해서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결혼 준비며 집도 전부 여자친구네가 한다더군요. 제가 우리 집은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냐니까 남동생이 그러더군요. 남동생 여자친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 알아서 그 집에서 몸만 오라고 했다면서 그 집은 오히려 결혼이 깨질까봐 전전긍긍 하신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어느새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으리으리한 호텔의 한정식 레스토랑의 VVIP 룸에 안내받아 들어가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여자친구 쪽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죄송합니다. 초행길이라 조금 헤맸습니다. 하고 웃으며 고개를 숙이시니 예비 사돈 어르신들이 같이 고개를 숙이시며 괜찮다고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게 된 후 엄마와 그 예비 안사돈은 소리를 지르며 한 발씩 물러나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상대 안사돈분 얼굴을 봤고 뒤이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생생히 알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가 일했던 대저택의 그 악랄한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아니, 아줌마! 라고 했고 그 소리에 남동생이 예비 안사돈을 빤히 보더니
그제야 헉 소리를 내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남동생은 약혼자의 판사 아버지만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약혼자 어머니는 사정상 따로 산다며 월요일에만 만날 수 있었는데 남동생이 몇 달째 월요일에 시간이 통 못 나서 따로 인사를 못했고 상견례장에서 처음으로 뵙게 된 거라네요. 그리고 그 사모 딸은 엄마도 그 집에서 일할 때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결혼한다며 저희 집 인사하러 왔을 때 알아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 바람에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남동생 약혼자와 그 아버지는 그저 당황해하며 어리둥절했고 저희 남매는 원수 보듯이 그 여자를 노려봤어요. 그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저 당황해하더니 본인 딸 눈치를 엄청 보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희 엄마 손을 덥석 잡으며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시며 애써 웃더군요. 그때 남동생이 그 손을 탁 쳐내서 모두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엄마 왜 만지세요? 그 말에 남동생 약혼자가 무슨 일이냐고 제발 말해달라고 했고 남동생은 약혼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내가 예전에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해줄 때 이 말도 한 적이 있을 거야. 우리한테 반지하 냄새 난다고 모욕 주고 우리 엄마 때려서 경찰도 왔다 갔다던 그 악마 같은 부잣집 사모님. 그게 바로 너네 엄마야. 말도 안 돼. 오빠, 그럴 리가 없어. 창석동 32-1번지. 남동생이 조용히 읊조리자 남동생 약혼자는 입을 틀어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판사라는 약혼자 아버지는 뒤늦게 모든 정황을 눈치채고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질끈 감으시더군요. 그 옆에서 예비 안 싸돈,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아무 말 못하다가 간신히 한마디 꺼냈습니다. 저기 일단 앉아서 얘기를 좀... 오늘 우리 딸 상견례인데 그래도... 상견례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내가 만나던 여자가 당신 딸이라는 거 진작 알았으면 시간 낭비도 안 했을 텐데 아쉽네요. 오빠, 우리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래, 너희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거야. 나 너도 사랑하지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엄마 사랑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거 다 알면서 모른 척 너희 집 사위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사과는 너희 엄마한테 받으면 되겠다. 하더니 남동생이 저희를 챙기며 돌아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의자까지 뒤로 넘어뜨리며 급하게 일어나고 저희를 아주 간절하게 잡았습니다. 지난 일은 죄송하다고, 제발 본인 딸을 생각해서 참아달라고. 우리 딸은 아무 죄가 없다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마스카라가 번져 시커먼 눈물이 얼굴을 얼룩져 내렸지만 남동생의 냉정한 뒷모습을 따라 저희도 나올 수밖에 없었죠. 나오며 남동생 약혼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 여자의 미안하다는 소리도 같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어이없고도 시원하게 파혼했고 남동생은 일말의 미련도 없다더군요. 정말인진 모르겠지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여자친구한테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고 자존심을 있는 대로 짓밟았던 그 악마 같은 여자의 딸이니 어찌 결혼을 더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이후로 그 파혼에 대해 의식적으로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전처럼 다시 웃으며 농담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의 약혼자는 남동생 병원에도 찾아오고 밤낮으로 연락하며 지금 반년이 다 되어가도록 매달린다더군요. 약혼자의 엄마, 그러니까 그 악마 같은 사모님은 본인 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무릎까지 꿇었대요. 남편한테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곤 삶의 낙이라곤 하나뿐인 딸인데 자신의 업보가 돌고 돌아 그 소중한 딸한테 가버렸네요.
남동생 약혼자는 엄마랑 절연하다시피 했다더군요. 본인 때문에 사랑하는 딸의 결혼이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딸도 못 보게 살게 되니 아마도 그 여자는 반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이혼 준비 중이라며 저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니 저희 가족은 더욱 끈끈해진 느낌입니다. 결혼 안 한 30대 초중반 제 남동생은 병원에선 유능한 펠로우로 교수들과 환자들의 총애를 받는 실력 있는 의사이지만 아직도 엄마 앞에선 강아지처럼 애교를 부리는 속 깊은 막둥이입니다. 제 동생 더 좋은 짝 만나겠죠?